그래서 그거를 그걸 종합적으로 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겠는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그러면 간단하게 뭐 그냥 우리 생활에서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그 전에 뭐 제 소개를 조금 더 뭐 해보면 이게 장표가 나와서 그런데 뭐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예. 저는 이제 뭐 심리학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심리 진단 도구를 만드는데 오랫동안 이제 그 뭐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도 좀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이 서울교육청 산하의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잘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은 혹시 들어가 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어쨌든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심리 진로 적성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검사들이 붙어 있는데, 진로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들이 붙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요지보수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공교육 쪽에 주로 많이 계속 그 관계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이제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심리 검사를 나와서 얘기하나 그 말씀 혹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오늘은 샘플 강의니까 그냥 샘플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 그냥 훑고 그다음에 본 강의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강론으로 내려가서 다 짚어볼 겁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진단을 여러 가지를 할 때에 있어서의 그 종합 분석 방법,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를 제가 적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적성은 이러한 구성 요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건 다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심리 적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이 잘 맞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봐야 된다? 심리적 구성 네 가지를 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거? 성격, 자연스럽게 잘 맞는 거, 능력,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 흥미, 좋아하는 거, 예, 가치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뭐 분야나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검사들 보시면 뭐 직업 적성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매우 다양하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격 검사 같은 것도 뭐 MBTI 같은 경우 뭐 요즘에 이제 유행이기 때문에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MBTI 경우도 잘 맞는 직업이나 아니면 분포가 높은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리적 구성 네 가지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오케이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네 가지를 종합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코치님들, 그러니까 코치님들, 선생님들, 상담가들, 그래서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최고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거의 준전문가 이상 정도 된다고 다들 볼 수가 있죠. 이미 뭐 교육계에 그 정도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뭐 소위 그냥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이라 하더라도 거의 그 학생들 보는 눈은 정말 귀신 같은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전문가 수준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두절미하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파고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장표를 보시면 이제 개별 심리 검사의 종합 분석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예를 뭘 들고 있느냐? 보시는 대로 검사 1은 MBTI를 예를 들었고요. 뭐 대표적인 성격 검사라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뭐 제가 만든 검사는 아닙니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 거고요. 두 번째는 홀랜드, 리아색 유형을 쓰는 일반적인 직업 흥미 검사를 통칭해서 이제 그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다중지능도 마찬가지로 많이들 이제 그 아시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다중지능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왜 들었냐? 보시는 대로 MBTI는 성격 검사죠.
홀랜드는 흥미 검사입니다. 다중지능은 우리가 능력에 대한 효용성을 체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중지능 이론에 보면 어떠어떠한 유형은 어떠어떠한 분야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중지능 이론의 이제 설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약간씩 다르죠. 성격은 자연스러운 사고나 행동을 보는 것이고, 흥미는 좋아하는 스타일을 보는 것이고, 다중지능은 뛰어난 그런 어떤 영역, 그런 효용성을 보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혹은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치님들은 뭐, 그 성인도 다르시고, 뭐, 학생도 다르시고, 학원에 계신 분들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주로 학생들 많이 다를 텐데,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적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상이하거나 다를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조금 더 깊이 하나 더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검사 1번, MBTI 검사입니다. 성격 검사죠. 그렇죠. 우리가 성격 검사를 MBTI로 했다고 했을 때는 개인은 16가지의 유형 중 어떤 코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자리 코드. 그렇죠. ISTJ부터 ENFP까지 16개 유형 잘 아시는 대로 그 코드를 받게 돼 있죠. ISTJ 유형은 뭐 선생님들이 뭐 더 잘 아시듯이 조용하고 신중하고 체계적이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그 조직화된 그런 유형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홀랜드 검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홀랜드 검사를 했을 때, 같은 사람이 홀랜드 검사를 했을 때 주로 리아색 중에 어떤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주로 예상하시기로는 예를 들면 탐구형이나, 어, 뭐 관수평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통계상으로 봐도 어, MBTI ISTJ 유형은 탐구형이나 관수평의 비율이 더 높을 겁니다. 예. 하지만 뭐 현장형이나 사회형이나 예술형이나 기업형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의 결과에 대입을 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학생의 결과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뭐 적성검사를 했는데 성격에서는 ISTJ 타입 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유형이 나왔고 그 홀랜드 흥미검사상에서는 탐구형이나 관수평 같은 그 비슷한 짝의 소위 이제 성향이 비슷한 짝의 그런 유형이 나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아마 되게 안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비슷한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검사 결과에 상호 체크도 되고 뭐 별로 이 성격 요인하고 흥미 요인이 서로 다르지 않구나를 예상을 하시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ISTJ 유형의 어떤 학생이 예를 들면 예술형이 나왔습니다. 예. 혹은 사회형이 나왔어요. 혹은 현장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떠실까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이 성격의 유형하고 흥미 타입을 조합해 봤을 때는 이게, 어, 비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 나오지 말라는 그런 코드는 없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시면 예를 들면 ISTJ 유형 같은 경우에 탐구형이나 관수형이 많긴 하지만 드물게 예술형이 나오기도 하고 현장형이 나오기도 하고 현장형은 도구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오거나 할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비율상 낮은 것이 주로 예술형이나 대인관계가 원활한 그런 사회형 이런 것들이 좀 낮게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해서 어떤 학생이 자기가 보여주는 성향과 본인의 흥미가 이렇게 서로 상이할 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종합 분석을 하는 핵심 로직이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ISTJ 성격 검사 결과를 가지고 관수평으로 떨어진 학생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되게 안도하시면서 역시 이런 학생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아마 하실 텐데 ISTJ 유형인데 예술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제가 그 검사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신중하고 체계적이고 마치 예술을 공부하듯이 하는 그런 학생의 예술형 타입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고민이 되게 깊어집니다. 흥미 좋아하는 것과 내가 맞는 성격의 그 괴리감이 좀 심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두 개 겹쳐지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학생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아울러 운동도 정말 잘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일단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체대 가면서 뭐 법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뭐 드물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직업을 여러 개를 우리가 갖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종합하느냐에 대한 것이 종합 분석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검사의 조합을 말씀드렸는데 이 조합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경우의 수도 다양하고 예, 상당히 복잡한 그런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아지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 일단 세 개를 적어 놓은 게 MBTI 홀랜드 다중지능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볼까요? ISTJ의 뭐 예를 들면 관수평에 예, 뭐 그러니까 뭐 언어 지능이나 예, 논리 수학 지능이 강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짝이 잘 맞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이제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뭐 다른 학생은 ISTJ 유형인데 흥미에서는 예술형이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뭐 다중지능에서는 뭐 신체 운동 쪽이 강하게 나왔다. 예, 이건 이제 사실 매우 드물게 나올 수 있는 경우겠습니다만 이 가정을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케이스를 해석을 잘 하셔야 예, 나머지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많은 학생들은 큰 무리 없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뭐 요즘 학생들이 MBTI 16가지 유형 거의 외우듯이 이제 이렇게 단정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과 홀랜드 하나만 조합을 해도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 곱하기 6. 예. 두 개 홀랜드 검사 코드를 36개 2차 유형까지 본다고 하면 16 곱하기 36의 경우의 수 가짓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다양하고 사람이 다양하고 그런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모여서 각자 엄청나게 다양한 일을 분담해서 하고 있고 개별 특징이 각각 다른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진로 적성 검사의 결과 유형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성격 흥미, 뭐 능력, 여기다 가치관을 더 합쳤을 때 그것이 서로 상반돼서 나오는 그런 소수의 학생들, 소수라고 해서 뭐 그렇게 뭐 극소수 뭐 이런 희귀병 걸린 그 사람의 숫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보입니다. 선생님들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 잘하는 것, 흥미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같았는지. 예. 그래서 같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같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타고난 직업인. 그 사람은 이제 사실은 예를 들면 공부가 성향에도 맞고 능력에도 맞고 좋아도 하고 가치도 뭐 지식 탐구에 가치를 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훌륭한 이제 그 학자가 되겠죠.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근데 뭐 추가적인 어떤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거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대표적으로 이것이 되게 산발적인 사람들은 취미도 다양하고 삶의 반경도 넓고 어느 한 가지만 하기가 이제 재미없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이제 형태의 삶의 어떤 궤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제가 이걸 평면으로 나타냈는데 입체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보이시죠?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던 X, Y, Z, 예, 평면에 놓고, 이제 입체, 이제 뭐죠? 사분면? 예, 그, 이렇게 놓게 되면은 입체의 어떤 공간이 생기는데,
그 축을 검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1 X축, Y축이 검사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예를 든 게 이제 MBTI와 홀랜드를 제가 예를 든 겁니다만 실제로 어떤 검사든지 관계 없습니다. 예, 그것이 성격 검사로 무엇이든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디스크 검사든 애니어그램이든 예, 여러 가지 그 검사, 어떤 특정화된 검사, 그것과 다른 검사들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여기서 마찬가지로 1, 2, 3 검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말씀드린 대로 검사 1의 유형 결과가 나올 것이고 검사 2의 유형 결과가 나올 것이고 검사 3의 유형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가운데 생기는 그건 뭡니까? 이 개인이 이 검사를 했을 때 그 세 개의 접점이 일치하는 분야를 그 공을 표시한 겁니다. 예. 근데 공이 크기가 보시면 B는 크고 A는 중간 크기고 C는 작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뭘 의미합니까? 예. 겹치는 게 얼마나 부분이 크냐, 작으냐를 공의 크기로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의 적성은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여러 가지 요인이 서로 유사해서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교사, 공무원, 뭐 판사, 검사, 뭐 등등 뭐 그런 이제 그 가짓수가 많아지는 건데 어떤 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성향, 뭐 흥미,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성격은 예를 들면 문과 타입.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성격은 문과 타입. 예. 능력은 예를 들면 논리 수학 쪽이 좋아서 이과 타입. 예. 벌써 이게 간극이 벌어져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흥미는 예술 쪽에 있어요. 이상하게도. 예. 부모님이 막 분야가 너무 많이 달라요. 이건 엄마 닮고 뭐 이건 아빠 닮고 막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흥미는 뭐 예술 쪽. 가치는 예를 들면 뭐 금전적 가치. 뭐 이렇게 이제 되게 산발적인 조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그 어떤 적성의 선택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개인의 적성의 요인들이 서로 일치되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이라는 네 가지 조합에 잘 맞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은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여러 가지 성향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애매하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렇죠? 예, 어떤 쪽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고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이게 좋긴 한데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 이거 내가 선택하긴 했는데 이게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뭐 금전적 가치 때문에 했다. 뭐 어떤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파악을 통한 그런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예. 근데 그게 네 가지 조합이 다 잘 맞아서 하는 분이라면 재미도 있고 잘 맞고 능력도 좋고 가치도 이룰 수 있고 이렇게 되지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 결과가 이제 이런 그 설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잘하는데 좋아하지는 않는 일,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는 못하는 일, 반대죠. 어렵고 힘든데 보람은 있어. 예. 재미는 없는데 돈은 많이 주니까 내가 일을 해. 돈이 많이 벌리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고 보람을 갖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적성이 좀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애매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적성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 적성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요인으로 환원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다 이게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이라는 개인의 네 가지 진로 적성의 그 이제 심리적 구성 이런 것들에 맞고 안 맞고로 설명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 우리가 어떤 개인의
어떤 적성, 어떤 분야에 잘 맞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구성 요소로 그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네 가지는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걸 그냥 개별적으로 따로 볼 수는 없고 예, 어차피 종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최종적인 적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서로 접점이 크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석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홀랜드 검사, 직업 흥미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적성 요인 중에 흥미를 보는 것이고, 그렇죠? MBTI를 보는 것은 우리가 성격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예. 가치관 검사를 하는 것은 직업의 어떤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측정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하는 것의 어떤 효용, 예, 혹은 방식, 이런 것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 찾아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개별 진단을 하면서, 그럼 이렇게 서로 상반되고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고민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적성 검사가 상당히 다양한 검사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예. 어,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은 뭡니까? 그 여러 가지 검사들이 개별적으로 붙어 있는데 그런 개별적으로 붙어 있는 검사 결과들이 서로 상이할 때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그렇게 나열적으로 여러 개 산발적으로 그냥 붙어 있는 그 검사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부분을 지향하고 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를 든 대로 성격 문과 뭐 흥미는 그 예체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이 분화되어 있는 그런 학생의 경우는 과연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사실 상담가나 코치들이 방법론은 물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비슷합니다만 스타일은 뭐 또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예. 같은 골프 스윙을 보고 스윙을 해도 개인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듯이 우리가 공유가 되는 코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코어 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적성의 심리적 요인. 이거는 누구나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만 그걸 실제로 활용하고 나와 상담하고 하시는 방법은 스타일이 약간 좀 다르실 수 있다. 그래서 검사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검사 대신에 어떤 뭐 질문이나 문답 이런 걸로 파악하는 분도 계시고 검사가 너무 지나치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검사를 뭐 그렇게 많이 정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쓰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스타일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심리 검사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물론 상담이나 대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유추하고 알 수 있는 건데 표준화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의미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 진단지가 없이 어떤 개인을 상담이나 코치를 통해서 그 내면에 있는 네 가지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이라는 개별 요인을 파악하려면 정말 여러 회기 동안 이제 그 상담을 하고 예, 상호작용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없이 어, 짧은 그 시간에 뭐 한 시간도 안 되는 그런 남짓한 그런 시간에 예, 이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진단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결과를 보시고 결과를 안 쓰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예,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코치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다음 의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이 개별 요인이 서로 일치를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일치를 많이 하는 사람, 우리가 적성 요인들 간의 내적 일치도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풀어서 해보면 그 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적인 그런 구성 이런 것들이 서로 유사하다. 예. MBTI는 ISTJ, 폴란드는 관수평, 뭐 다중지능은 뭐
논리수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슷비슷한 그런 짝이 나오는 경우 우리가 내적 일치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낮은 경우 그 상반되는 경우가 되겠죠. 막 다 달라요 분야가 막 검사했는데 결과가 막 많이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적 일치도가 낮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뭐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걸 선택하니까 저게 싫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유사하면은 고민이 없을 텐데. 뭐 이런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뭐 가진 어떤 뭐 그릇의 크기는 뭐 그 비슷해서 어떤 사람은 한쪽 분야로만 쏟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다방면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관심과 성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이제 갖고 있어. 예, 좋고. 여러 그 다양한 분야에서 뭐 흥미와 취미와 뭐 직업과 뭐 직업을 또 바꾸는 경우도 있고 흥미나 취미를 직업 수준으로 잘하신 분도 계시고 뭐 하여간 뭐 다양합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심리학적 요인으로 표현할 때는 용어로 표현할 때는 적성 요인들 간의 일치도가 높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렇죠? 서로 상반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특히 학생들의 경우라면 고민이 많죠. 그리고 어른들은 진로 시행착오가 많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해보고 나니 뭐 달랐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경우가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제 직업 성취나 직업을 갖고 종사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적성의 이제 심리적 구성으로 상당 부분 많은 것이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진단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미리 이제 거쳐간 그런 결과를 거울 삼아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내적 일치도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좀 낮은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이거 검사 결과를 어떻게 이제 그 활용하고 대처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코치나 상담사들이 이제 해 주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적 일치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제가 공유드린 자료에는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가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유형 이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것들은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다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쭉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성 분석법에 보시면, 요건 이제 있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본 교육 과정에서 조금 더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내적 일치도가 이제 적성의 심리적 구성 자체가 이제 유사하지 않아서 내적 일치도가 낮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학생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좋으냐, 이런 거에 대한 방법론을 잠시 거기 표현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본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특강 자체가 이제 실제 본 강의에서 이제 다 사용하는 이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교재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잘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본 강의에서는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 일단 시스템 같은 것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제가. 어, 이 본 강의는 단순히 심리 이론이나 뭐 이런 것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론을 통해서 실제로 그게 진단 도구가 이론이 어떻게 녹아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코치님들께서 활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합적성 분석법은 아주 그 일부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진단 영역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종합적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발달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발달 단계에 따른 성취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병리 쪽으로 가보면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서 불안, 우울, 뭐 정신건강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서에서는 사회불안, 외로움, 분노, 공격성, 무기력성, 열등감 이런 학생들의 정서 문제 같은 걸 또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으로 넘어가면은 보시는 대로 개인의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른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다 심리학 이론에 다 이제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뭐 보통 뭐 성격 타입이나 MBTI 유형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내가 대화할 때 있어서 의사소통 타입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뭐 거의 뭐 많이 시중에 많이 없는 그런 검사들. 자, 그리고 우리 코치님들이나 그 교사분들 중에는 MMPI 물론 이제 저도 MMPI를 많이 씁니다만 MMPI 정말 좋은 검사고 상당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고 깊이가 있고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검사죠. 근데 MMPI는 이제 그 최고 수준의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사용 자격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심리학을 학부부터 전공한 이제 대학원생 혹은 뭐 임상 전문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자격 기준을 보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발달에 장애가 있는지 성격에 장애가 있는지 뭐 정서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뭐 학원에서 학생들을 다루고, 뭐 코치 센터에서 이제 코칭을 하고, 그렇죠? 내담장 어떤 뭐 어려움이 있고, 얘기를 하지 않는 어떤 내면에 숨겨진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분명히 우리 코치 레벨에서도 이제 진단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검사들도 이제 같이 제공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시스템 안에서 대표적으로 진단 영역이 보시는 대로 성격, 정신병리, 발달, 지능, 학습, 그다음에 진로 적성.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진로 적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단 영역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진단 영역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우리가 이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제 코치협회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코치협회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이제 계시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이제 진단 영역만 갖고 말씀드릴 때 보시는 대로 연령별로 세 가지 통에 그 테마별로 이제 그렇죠. 음, 카테고리별로 이제 5개 영역에 이러한 검사들이 어, 우리가 코치나 혹은 교육을 하거나 할 때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검사들인데 그런 검사들 전체가 이제 이런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되고 있고 그 플랫폼의 활용 방식을 배우는 것이 본 교육 과정의 어떤 핵심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샘플처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적성, 교육 영역이죠. 적성뿐만 아니고 뭐 정신병리, 인성, 뭐 발달, 의사소통, 혹은 뭐 심지어는 이제 부부나 커플 관계 이런 경우에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재된 심리 이론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다소 이제 실용적인 그런 과정이다. 이제 이론적인 과정이 아니고 실용적인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그 안내를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요번 그 특강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검사를 여러 개를 다양하게 사용할 때 우리가 종합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팁,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얻을 수가 있고요. 요걸 통해서 좀 더 심화된 그런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저희랑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를 다시 김철웅 코치에게 아,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예. 네, 제 목소리 잘 들으십니까? 저기 맞은편에 계시는데 제가 목소리 좀 크게 해서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강을 해주신 우리 송영선 대표님께 우리가 박수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채팅창에 1이라는 숫자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또. 예, 예,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코치들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네,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고 계시. 훌륭합니다. 예, 예, 예. 사실 오늘 특강 저도 처음 들으면서 아마 코치님들 들으시면서 이 정도야 다 알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코치가 이렇게까지 심리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 뭐 심리검사 1, 심리검사 2, 심리검사 3, 서로의 상호작용. 아유, 또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코칭을 하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코칭을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걸 또 배우라는 건가? 네, 맞습니다. 배워야죠. 코칭이란 건 끝까지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근데 또 어릴 때 저는, 자, 또 20대에 코치가 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심리검사? 코치 별로 필요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해? 뭐, 실제로 다른 코치님들 KAC 따고 나서, 내가 코치고 내가 전문가인데, 이런 것까지 배울 필요 있어?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네, 그렇죠. 자, 이쯤 돼서 하나의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여러분들께 계정으로 드린 그 플랫폼 이름을 CPDP라고 하잖아요. 네. 전체적인 이름은 홈페이지에 있고, 결국 이 CPDP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있는데, 오늘 특강의 소제목인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카운셀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초기에 갤럽 인증 코치 뭐 650이라고 했는데 이 RECD 컨설팅의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카운셀러가 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네, 채팅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딱 5초 동안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맞추신 분에게는 이 자격과정 진행할 때 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송 대표님? 예, 예, 좋습니다. 예. 뭔지 잘 모르지만 네, 저도 네, 네. 요청하시는 게 있으면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60만 원, 40만 원, 네, 여기에 있는 검사 도구가 자, 봐요. 몇 개죠? 네. 세볼까요? 네. 여기 5가지 영역에 여기 5개, 여기 6개, 12개, 밑에 7개, 총 18개의 영역이네요. 18개 영역을 한 번에 다루는 과정을 배우는데, 네, 5만 원은 계정 비용이죠. 네. 계정 관리자 비용입니다. 네, 제가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그 비용이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렇게 예, 사용해 주신 선생님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저도 그렇고, 우리 송 대표님도 그렇고, 좀 판매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도구에 대한 답변을 아까 지영님께서, 우리 지영 코치님께서 맞추셨어요. 네. 한 달 과정 40만 원입니다. 한 달 과정이 아니죠. 네. 12주 과정. 네, 교육비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네. 교육부 인증 민간 자격인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카운셀러라는 과정은 네, 12시간 과정으로 40만 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교재 포함 40만 원에 12차라는 게 사실 이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네. 왜냐면 밑에 이 CPDP 분석 프로그램 6개월 사용권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지영님께 교재 포함 40만 원 상품에 대해서는 끝나고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신청했을 때 적어주셨잖아요. 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6개월 사용권이 아까 한 달에 5만 원이니까 6개월, 5, 6 하면 30이죠. 여기서 30만 원. 자, 그러면 교재는 얼마일까요? 네, 교재가 이걸 씁니다. 교보문고의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이 교재. 네, 이걸 쓰는 교재에다가 이제 교육 과정을 다 하고 났을 때 또 하나 우리 함께 한다는 현판이라는 게 나가는데 이게 또 신청비가 8만 원이에요. 네, 그럼 이 강의에 들어오면 혜택만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송 대표님께서는 뭘 가져가는 걸까요? 라는 궁금증을 함께 가지면서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아까 종합심리검사라는 영역에 샘플링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이 교육 과정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 송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Q&A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1회차부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여러 차수 이제 해오면서 이게 정말 그 다양하고 그런 흥미로운 그런 주제들을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회차 심리학의 미래는 중앙대학교 사회학대학 학장이신 정태근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2회차가 제가 말씀드린 진로적성 파악과 자녀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가장 많죠. 뭐 학교나 학원, 상담, 코치 등등이 교육 상담을 하시는 분을 위한 그런 어,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3회차는 성격의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심리학 전공하시고 그 성격 심리학 들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그런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학부를 만약에 이제 성격 심리학을 안 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그냥 리뷰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격 검사 이제 MBTI 지나치게 좀 메모리 많이 돼 있는데 MBTI 많이 아실 테니까 16PF 같은 특질론적 성격 검사를 가지고 이제 한번 그 세미나를 해보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회차는 이제 의사소통 유형, 이제 구체적으로는 노턴의 그 의사소통 유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10가지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의 타입, 그러니까 뭐 말을 할 때 뭐 과장을 많이 하는 사람, 혹은 말을 많이 안 하고 들어주는 사람, 과장을 하되 뭐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 손짓 발짓 뭐 많이 하는 사람, 뭐 뭐 등등 여러 가지 스타일이 많은데 그런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의 그 이론 한번 같이 보고 가실 거고요. 5회차부터는 이제 그런 내용 나옵니다. 이제 스트레스 정서 이런 쪽.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람이 어디에서 받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심리학의 일반적인 내용을 좀 한번 또 다뤄볼 겁니다. 이제 6회차에는 학습 유형, 주로 이제 MBTI 유형론에 입각한 그런 학습 유형 이런 것들을 다뤄볼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주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습니다만 정서적 문제, 그러니까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 아까 이제 뭐 잠깐 보여드린 것 중에 뭐 우울, 무기력, 뭐 분노, 뭐 폭력성, 뭐 등등 이런 거죠. 무만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느끼는 학생들 메커니즘 한번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8회는 우울에 대해서만 좀 깊이 들어가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이야 뭐 우리가 늘 겪는 그런 주제고 우울하다 우울하다 뭐 항상 이제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한 그런 심리학이 뭔가, 우울의 하위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증상이 어떻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는
우울 좀 다뤄볼 거고요. 9회차는 우울을 뺀 나머지 심리 건강들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완벽주의, 뭐 히스테리, 정신병리, 성격장애 등등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뭐 물론 임상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쉬운 일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선생님들이나 코치 분들은 예, 한번 이런 거 그 심리 뭐 학부 과정 들어가서 들으시는 것보다 예, 실용적인 관점에서 한번 리뷰를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회차는 발달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인의 발달, 그러니까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신체 발달, 학습 발달, 사회성 발달 등등 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필요한 그런 과업들을 다 잘 하고 있는가, 그게 어떤 게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아주 전인적인 관점의 그런 이론과 검사가 되겠고요. 11회차는 재밌게도 이제 우리가 부부와 커플 관계에서 그 심리학이 어떤 건지, 이것도 물론 이제 임상하신 분들이야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부부나 커플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잘 맞아야 되겠다. 12가지 정도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는 수료식, 이제 수료 테스트하고 수료식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요번에는 좀 약간 이벤트성으로 좀 성대하게 행사식으로 이제 좀 학교를 빌려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그 이론들을 한번 쭉 학부 수준의 내용들을 쭉 한번 리뷰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전공하신 분들도 그것과 연관된 검사를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다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 거니까 이게 뭐 얘기만 하고 뭐 그 이론만 얘기하고 이런 과정이 아닙니다. 다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뭐 검사를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활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실습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 다분히 이제 좀 실용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준비했다 말씀드릴 수 대표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딱 전달될 것 같고요. 예, 예, 이 예, 다음에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예, 참가 신청한 후에 예, 예, 들으시면 예, 좋겠다는 말씀 들으시면서요. 자, 이 자격증이 저도 사실 이 코칭이라는 것을 하려다 보면 이 많은 것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칭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배우는 데만 한 1억 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코칭 석사까지는 졸업했는데 아직도 더 나아갈 길을 생각하면 답답하죠. 그리고 이 자격증들을 저는 다 따로따로 땄기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이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카운셀러를 먼저 알았다면 이라는 아쉬움을 들면서 저 같은 선행을 다른 코치님들께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온 부분도 있고요. 이 자격증에 보면 LMC, 평생 진로 상담사라고 나와 있는데 2급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궁금해서 송 대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정도가 2급이면 1급은 대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라고 했는데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아직 1급은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한 차원의 수준이 더 올라가셔서 1급을 한번 탄생해 주시면 어떠겠나. 네, 코치님들이라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께 드릴 수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RS 에듀 컨설팅 같은 경우는 관공서와 함께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시 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심리검사 운영기관, 네, 하고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호명, 글로벌 미래교육원 저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의 센터 이름이라든지 개인의 기관 이름을 넣어서 이 현판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판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은 서울시 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의 심리검사 운영기관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현판하고 책하고 12주 과정하고 하는데 40만 원.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말이 안 되는 걸 해냈냐 하면 이 사실 이제 좀 잠깐만요. 그 녹음이 켜져 있던가? 잠시만요. 네. 이건 오프 더